네, 이제 9번, 10번 문제입니다. 다소 어려운 문제가 될 텐데, 이제 앞으로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 때 무엇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은지 그거 설명을 좀 잘 들으시면서 이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인공이 되는 집합은 A와 B 두 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 풀 때는 전체 집합을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A와 B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네 군데 영역에다가 원소를 차곡차곡 채워 넣어가면서 이게 어떻게 생긴 집합이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전형적인 문제가 그런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그게 막히죠. 왜냐하면 일단은 가장 먼저 채우라고 한 부분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도 한눈에 안 보일 뿐더러 이제 그걸 구하는 과정이 여기 1번인데 다소 어렵습니다. 한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A와 B의 합집합이라도 좀 파악을 하려고 보니 도대체 전체 집합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전체 집합이 안 나와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보면 볼수록 얘라도 좀 알면은 내가 어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추천하는 게 이 두 개가 모양이 지금은 달라 보이지만 사실 여기 탁 하나만 딱 건드리면은 이 두 개의 모양, 이 시계 모양을 좀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 비슷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게 이 문제를 푸는 수학 감각입니다. 이 두 개를 모양이 좀 비슷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좋아요. 그런 감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 이거는 또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에요. 바로 드모르간 법칙이 이제 쓰일 차례죠. 드모르간 법칙이란 일단 우리 교과서는 173쪽에 있는데 A와 B의 합집합 그리고 A와 B의 교집합의 전체 여집합에 관한 성질이었죠. 드모르간 법칙은 여집합 기호를 요 안에 있는 각각의 집합에 분배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죠. 그러면은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 되고 이제 분배를 하고 나면은 이 안에 있는 합집합 기호는 반대로 교집합이 됩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죠. 딱 그 모양이에요, 이게.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이것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 이제 B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부분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집합 문제 많이 풀어보셨으면 느끼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식이 나와 있을 때 요만큼 공통적인 부분이 보이는 거는 항상 문제에서 주요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쟤 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이 문제를 첫 번째 풀어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이렇게 가져와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이 문제 풀려고 했을 때 굉장히 답답했던 거 전체 집합을 알아야 되는데 전체 집합을 우리가 직접 구해야 된다는 거 이제 두 개를 상기를 시켜보면은 이 세 개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주인공이 되는 이 두 개 그리고 세 개 나란히 적어놨는데 영상을 꼭 멈추고 스스로 이거는 치열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 세 개를 어떻게 식으로 좀 정리를 할 것인지 영상 멈추고 한 5분 정도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영상 멈추고 스스로 고민을 끝을 냈다면 여기서부터 설명을 할 텐데 자, 이 두 개를 뭐 하면은 전체 집합이 된다는 게 눈에 보이나요? 바로 합집합 하면은 이거는 전체 집합이 되겠다라는 게 스스로 생각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런 생각이 떠올라야지라는 답은 내릴 수가 없으나 이제 이런 게 바로 문제를 많이 풀면서 돼야 되는 훈련 감각이죠. 훈련이 돼야 되는 감각이죠. 그래서 방금 영상을 멈추고 꼭 이제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심정이라도 스스로 이거를 끝까지 고민을 해보라고 했던 게 그렇게 해야 이런 생각이 나중에 저절로 생각이 납니다. 자, 일단은 이유를 자세하게 한번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두 개를 합집합하면은 지금 다 합집합이죠. 그래서 여기 중복되는 B의 여집합은 한 번만 적어주면 되죠. 이만큼은 A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합집합, 세 집합을 합집한 결과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만큼은 A와 A 여집합을 합집하면 그냥 전체 집합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 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 되므로 이제 이거 결과는 그냥 전체 집합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5분이고 10분이고 스스로 치열하게 고민해서 이거를 어떻게든 스스로 생각해내라고 했지만 사실은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눈에 익숙해지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이 녀석도 원소를 다 알고 이 녀석도 우리가 원소를 다 아니까 그냥 두 개 합집합 하는 거는 뭐 일이 아니죠. 녹색으로 된 두 부분을 합집합하면은 1, 2, 3, 4, 8, 11, 12, 13 이렇게 됩니다. 전체 집합을 알았으니까 이제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와 B의 교집합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나, 둘, 세 개를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 이것도 스스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이미 A와 B의 교집합이 있죠. 그러면은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을 알고 전체 집합을 아니까 두 개를 뭐 하면은 그쵸 차집합하면은 A와 B의 교집합을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따라서 번호를 좀 붙여보겠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전체 집합 3번. 자, 그럼 나는 뭘 이용해서 2와 3을 이용을 해서 1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A와 B의 교집합을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집합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만큼을 빼주면 되죠. 차집합하면 되죠. 자, 그러면 전체 집합은 여기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원소만 하나 둘씩 지워나가면 되죠. 걔가 이제 3, 4, 11, 13이죠. 3, 4, 11, 13 지워나가면은 3, 4, 11, 13 지워나가면은 남은 게 뭐겠다. A와 B의 교집합이 됩니다. 자, 1번 문제 답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2번 풀러갈 텐데 B 차집합 A를 구하라는 문제죠. 문제풀이를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는 지금 B 차집합 A를 구해야 됩니다. 이걸 결론이라고 두고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필요한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당연히 집합 B를 알아야 거기서 A를 차집합한 걸 구하죠. 지금 B가 안 나와 있으니까 집합 B도 우리가 스스로 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A를 알아야 될까?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B 차집합 A는 여기에서 A에 들어간 원소를 빼는 것이긴 하지만 이만큼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왜 하필 얘에 주목했냐면 지금 문제에 계속 A와 B의 교집합 이미 알고 있잖아 얘는. 그죠? 그러니까 A와 B의 교집합을 통해서 여기에서 여기에 속한 원소를 뺨으로써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근데 얘는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구했으니까 안 됐고 이제 B를 어떻게 하느냐 이건데 또 문제를 잘 관찰을 하세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들만 쭉 한번 보세요. 지금 나는 전체 집합을 알고 있고 이 녀석을 알고 있고 이 녀석을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B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게 B의 여집합이죠. 그래서 B의 여집합을 구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근데 B의 여집합 구하면 나는 전체 집합을 아니까 B는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할 겁니다. 이렇게 문제풀이 순서를 계획하는 단계를 스케치 단계라고 보통은 해요. 그래서 스케치를 이렇게 해놓고 차근차근 구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B의 여집합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기 계속 B의 여집합 나오는 이 두 가지고 구하겠죠. 그래서 역시 주인공이 되는 저 두 녀석을 들고 옵니다. 나는 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를 알고 있고 그리고 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역시 이 두 집합을 어떻게 하면은 B의 여집합을 구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또 여기 공통적인 부분이 보이죠. 합집합, 비여집합, 합집합, 비여집합. 그러면은 이제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우리 이런 문제를 한번 풀었는데 그렇죠. 바로 분배 법칙이 떠오를 차례죠. 분배 법칙은 우리 교과서 170쪽에서 다루었고 자, A 뭐 합집합이라고 합시다. 하고 B 교집합 C 이런 것을 이 A 합집합 부분을 안에 집합 B와 C에다가 분배를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었죠. 그러면 A 합집합 B 그리고 이제 A 합집합 C가 나오고 이 가운데 있는 교집합 교를 써가지고 이렇게 적어주는 게 분배 법칙이었는데
수업 시간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거꾸로 이 분배 과정을 거꾸로 하는 과정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럼 이러한 식을 보면은 여기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A 합집합 부분 요거 가지고 오히려 묶어낼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이 정확히 그런 상황입니다. 얘 가지고 묶어내면은 뭔가 비여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분배 법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분배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는 이 두 개의 연산이 서로 종류가 달라야 합니다. 종류가 다를 때 쓰는 게 분배 법칙이에요. 아까 이런 거는 분배 법칙을 썼다고 할 수 없습니다. 종류가 같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분배 법칙을 쓰게 되면 일단 합집합 들어가 있으니까 가운데는 뭐 해주면 되겠다. 교집합 하면은 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요거 좀 잠깐 지울게요. 과연 이 결과가 B의 여집합 될지 아직 모르니까. 자, 그래서 분배 법칙 과정을 거꾸로 하면은 B의 여집합의 합집합으로 묶어내고 안에 있는 부분이 A 교집합, A의 여집합 되죠. 그러면은 괄호 안에 부분이 자, 얘는 그냥 공집합이잖아요. 그죠? 하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B의 여집합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결과는 B의 여집합이 나왔고 지금 이 파란색 글씨는 이유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녹색으로 표시한 이런 과정이나 이런 사고 과정은 문제 풀 때 정말 다양하게 쓰이니까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눈에 조금 익혀두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B의 여집합을 구했어요. 실제로 구해보면은 요거 두 개 교집합하면 되죠. 자, 이 두 개는 각각 여기 있습니다. 1번, 2번입니다. 교집합 하니까 4하고 11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나는 B의 여집합 알았으니까 전체 집합에서 B의 여집합이 있는 부분을 제외해주면 B를 알 수 있고 요거는 우리가 1번 문제에서 풀었으니까 이 두 개 가지고 차집합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부터는 영상 멈추고 스스로 답을 내도 되는데 그냥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전체 집합에서 내가 구한 B의 여집합을 차집합해주면 되고 그럼 전체 집합에서 4하고 11만 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문제에서 물어보는 B 차집합 A는 여기에서 A 자, 얘를 갖다가 뭐 4번이라고 하고 얘를 갖다가 4번이라고 하고 요 5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B 차집합 A는 요 5번에서 4번을 뭐 해주면 되겠다? 빼주면 되죠. 그래서 남는 원소가 자, 내가 지금 빼줘야 되는 게 1, 2, 8, 10입니다. 그래서 1, 2, 8, 10 이렇게 빼주면 남는 원소가 3하고 13 남죠. 그래서 답이 3하고 13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입니다. 두 집합 AB가 나와 있고 이제 이러한 좀 낯선 힌트가 나와 있을 때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AB를 보면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집합의 원소에 문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집합 원소가 뭔지를 지금 알 수가 없는 A 값을 알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항상 이런 문제는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여기에 A 차집합 B나 B 차집합 A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좀 접근을 하는 게 이해를 하는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집합 얘기는 전혀 안 나오니까 굳이 전체 집합을 그릴 필요는 없겠죠. 그죠? A와 B의 합집합 안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가장 어떤 집합 문제든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원소에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항상 값이 확실한 것.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문자로 표현되지 않은 걸 말하는 겁니다. 값이 확실한 원소부터 접근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 여기서 지금 A-1이 뭔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표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지? 그래서 값이 확실한 3이나 2 같은 것부터 좀 접근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요만큼을 보니까 이제 이 식에 해당하는 부분을 빗금을 쳐보면 이제 여기를 말합니다. A와 B의 차집합 부분들을 합집합하는 정확히 녹색 부분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간 원소가 뭐랑 뭐밖에 없다. 0과 1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값이 확실한 3부터 한번 봅시다. 3은 자, 이게 1번 영역이라고 2번 영역이라고 3번 영역이라고 했을 때 자, 이 원소 3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1번, 3번엔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동으로 A와 B의 교집합에 들어가게 되죠. 실제로 3이 교집합인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값이 확실한 게 2죠. 이런 식으로 요거 건너뛰고 문자 들어간 거 건너뛰고 값이 확실한 것부터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2는 일단 B에는 속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왜?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2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2 역시 교집합 원소가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기도 2가 있어야겠죠. 근데 없네요. 그 말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뭐다? 2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2인데 뭐가 2인지 모릅니다. 근데 뭐 기껏해야 이게 맞거나 이게 맞거나 둘 중 하나겠죠. 선생님이 기껏해야 라고 했죠. 경우가 2개, 3개밖에 안 나오면은 그거는 일일이 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경우가 나뉩니다. 자, 첫 번째 경우 A-1이 얼마일 때? 2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뭐가? A제곱 마이너스 2 얘가 2일 때. 자, 이렇게 경우는 아니고 문제 많이 풀어본 경험으로 당연히 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경우가 되겠죠. 그거를 판별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1이 2면은 A가 3이란 뜻이고 A 값을 알았으니 이 모든 원소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은 자, 얘가 2고 얘가 이제 9-2니까 7 되겠죠. 좀 더 안 해봐도 사실 어디에 위배됩니까? 요 식. 기억에 모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경우 1이 아니라는 게 금방 들통이 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2가 2이다. 따라서 A제곱은 4.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것도 A 값이 기껏해야 2 아니면 마이너스 2. 경우가 2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작은 경우를 2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첫 번째 경우는 뭐? A가 2인 경우,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 자, A가 2인 경우 역시 일단 A 값이 2니까 집합 A, B 원소가 다 나옵니다. 집합 A는 여기에다가 A 값에 2를 대입을 하면은 3, 1, 그 다음에 2 나오고 B는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교집합에 2, 3 들어가는 거 맞고 여기 1, 0 들어가는 거 맞아서 이제 이 식을 정확히 만족합니다. 여기에 있는 원소가 정확히 0, 1이 나오죠. 0, 1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라는 걸 일단 알 수 있는데 일단은 두 번째 이제 2-2 경우도 뭐 한번 볼게요.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는 자, 집합 A와 B 지금까지 했던 거 그대로 보면 되겠죠.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3, 마이너스 3, 그리고 2. 여기 집합 B는 2, 3, 마이너스 4. 기억에 택도 없죠. 따라서 이 세 가지 경우에 의해서 이 경우가 우리가 찾는 케이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2. 자, 그래서 B는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를 더해야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A, B 값 합은 이제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뭔고 하니 일단 값이 확실한 것부터 벤 다이어그램에 집어넣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은 뭔가 이 A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단서가 나올 텐데 꼭 경우가 두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그 일일이 하다 보면은 아닌 거 제끼고 남는 거 하나 다 고르는 거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집합 중단원 학습점검 문제는 다 끝이 났고
집합은 늘 이야기하지만, 수업 시간에 늘 이야기하지만 명제에 들어가기 위한 서론에 불과합니다. 명제 이야기하려고 나온 게 집합이기 때문에 명제까지 집합을 이어서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속으로 이어지는 명제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증명을 이 진리 집합에 기반해서 정확하게 사고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제 파트가 정말로 중요한 파트로서 문제풀이를 잘 들어야 되는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명제, 그 다음 영상에서 명제 관련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